네, 생방송 글로벌 증시 2부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각 외신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 시각 외신 헤드라인 통해서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지 시간 26일에서 27일 이틀간 열리는 1월 FOMC 정례회의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요. 미국 연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28일 오전 4시에 올해 첫 FOMC 결정문을 내놓을 예정이고요. 글로벌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금리 인상 시점과 속도 등을 점치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옐런 의장과 연준 위원들이 이번 주에 골치 아픈 일이 있다면서 이번 1월 FOMC 회의 결정의 날을 앞두고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설명했고요. CNBC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월가에서는 다음 금리 인상 시기로 올 3월을 점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응답자의 무려 88%가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 시기는 이번 1월이 아니라 다음 3월 회의가 될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마켓워치에서는 시장이 여전히 연준의 장밋빛 시나리오를 믿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연준이 제시하는 올해 금리 인상 횟수는 점점 더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유가 관련 소식입니다. CNN머니의 기사인데요.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저유가 속에서도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생산량을 줄일 것이라는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석유 회사들은 2015년 10월 일평균 935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면서 전혀 감산에 나서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슈 살펴보시면요. 어제 중국 증시가 또 한 번 폭락했는데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중국 인민은행이 시장에 4,4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 지수가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메인에 실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역시 중국 시장에 다시 닥친 공포라는 제목의 기사로 관리당국에 대한 불신과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중국 증시가 급락했다는 분석을 내놨고요. 이에 따라 어제 아시아 주요 증시는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외신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FOMC 총화정책회의일 텐데요. 올해 첫 FOMC 정례회의 결과가 27일 오후 현지 시각으로 2시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월가에서도 FRB가 이번에 기준금리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분이긴 한데요. 사실상 회의 결과보다는 FRB가 발표할 성명 문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죠. 오늘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 같이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이동원의 글로벌 이슈주민 이동원 키움증권 WM 팀장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외신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organ Stanley sees big plunge in Treasury yields라는 제목인데요. 모건 스탠리 미 국채금리 급락 예상이라는 제목이네요. 네. 급락을 예상한다. 근데 FOMC 기준금리 결정 이후에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여기에 관련해서 또 이제 국채의 움직임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네, 달러 움직임부터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금리 결정이 조금 있으면 있겠죠. 지난번에 왔을 때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은 금리가 동결이 됐을 때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것이 유가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세계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미국 국채금리의 추세를 한번 보시죠. 상당히 많은 분석가들이 대부분 미국 국채금리가 미 연준 금리가 지난 12월에 인상이 되고 나서 네.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에도 보듯이 오히려 12월 금리 인상 이후에 미국 10년 국고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 수준에서 지금 2%대까지도 내려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금리가 상승하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하락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 경기 회복의 속도가 좋지 않다. 네. 이런 우려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국의 통화 정책과 그다음에 G10 다른 G9 국가들의 통화 정책과의 괴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지난주에 왔을 때 통화정책이 G7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반대로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 이렇게 되면 달러가 지속적으로 절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도 계속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양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중국 경기가 그렇다면 그러면은 이제 중앙은행들의 큰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못 올리고 네. 또 3월 달에 지금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올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부여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아마도 달러의 움직임이 지난 1년 동안에는 금리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절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제 앞으로는 오히려 달러가 박스권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좀 뭐 더 길게 보면은 중기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전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전 세계 증시의 향후 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만약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속적 유동성을 풀거나 유지할 경우 아마도 세계 경기 침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IMF가 예상하고 있는 GDP 성장률이 작년도에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올해 3.4%로 확대될 것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아마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상승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적으로 G7 통화 정책이 유동성을 푸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또 재정 확대가 아마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G2 국가, 중국과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재정을 풀 것이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제 앞으로 달러가 안정을 찾고 약세 부분이 일정 정도 보이면 오늘 일어났던 것처럼 원자재 가격 하락 부분이 안정을 찾으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경제 불안이 원자재 가격 하락이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미국의 경우에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유가가 낮게 유지가 되면 셰일가스 회사들의 문제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네. 한 GDP 성장률을 0.3%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셰일가스 회사, 그러니까 에너지 회사들이 지난달에 거의 58개가 파산했는데 이 중에 70%가 셰일가스 회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6개월 동안 금리를 오를 수 있다?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생각하고 네. 있고요. 그렇다면은 올해 2016년 2번 정도밖에 올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미국 달러 투자나 국채 투자는 조금 삼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달러 약세가 일어나면서 원자재가 약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주의 깊게 또 조심해서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이슈와 함께 또 들여다봐야 될 게 아마 중국일 텐데요. 어제 중국 증시가 또 급락하면서 또 아시아 증시가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었죠. 한번 이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공급과잉 문제에 대해서 외신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외신 뉴스 기사 한번 제목 보시겠습니다. China's steelmakers rise after Premier Lee vows capacity cuts. 네, 리커창 총리가 구조조정 발표를 한 후에 이제 중국 철강업이 상승을 했다라는 기사네요.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네, 중국 정부, 그러니까 리커창 발표의 발언을 조합을 해보면 지금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이제 과잉 생산 업종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서 만약에 실업자들이 생긴다면 이 실업자를 돕는 정책을 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외신에서 나왔듯이 공급과잉이 가장 심한 업종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철강 업종이 되겠습니다. 철강 업종의 불황을 지금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의 포항제철 포스코를 보면 됩니다. 네. 지금 뭐 유례없는 불황이 허덕이고 있고요. 지금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결 재무제표상으로 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포스코 계열사가 파산을 한 그런 케이스도 나왔고요. 네.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지난해까지 19개 회사를 청산을 했는데 올해는 35개의 계열사를 추가적으로 매각 또는 청산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 공급 과잉이 문제가 계속이 됐다 보니 한국 철강
산업계도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이 부분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중국의 생산량이 너무 높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생산 과잉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철강 업종에는 긍정적인 요소다. 요 판단이 되고요. 중국 정부의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표는 앞으로 약 1억 톤에서 한 1.5억 톤 정도의 공급 물량을 줄일 것이다. 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총 생산 능력이 2014년 말에 11억 6천만 톤이니까 적어도 한 10% 정도 감소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가 이제 가동률이 71% 정도니까 이걸 좀 높이겠다 이런 네.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그 앞으로의 어떤 가격 상승 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커창가 말한 부분은 또 철강뿐만이 아니라 석탄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도 규모 감소를 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철강 산업만큼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산업들을 쭉 보면 아마도 철강, 석탄, 시멘트, 알루미늄, 유리 이런 식의 산업재 관련된 네.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실업자가 아마 한 300만 정도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300만 정도 되면 이게 노동 인구가 중국에 이제 7억 7,500만 인구니까 한 0.39%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업률이 한 4%대 수준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4.4% 이상까지 올라가는 것이겠죠. 근데 지난 10몇 년 동안 놓고 보시면 통계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중국의 실업률이 가장 높았을 때가 4.3%니까 네.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회적 불만이 생길 수가 있고 그때가 2008년도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이때 중국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했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회적인 불안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수준의 실업률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 것이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된다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딱 여기에 또 보시면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 목표 부분 중에서 어떻게 그러면 경기를 부양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네. 보시면은 지금 성장을 소비 위주로 성장을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조업 종사들을 서비스업으로 옮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 차트를 보시면 중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같이 GDP 비중을 놓고 보시더라도 지금 빨간 선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죠.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비스 산업 가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소비 중심의 경제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된다면 중국 경제가 경착륙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거에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은 그 중국 정부 입장에서 기업 부채를 축소를 시키고 가계 부채를 상승을 시키면서 기업 경쟁력도 계속 상승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보였기 때문에 소비 확대 시장의 확대가 좀 더디었던 부분. 그게 우려스러웠지만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는 실업자가 더 늘어나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이 방향과 속도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소비 경제의 구조가 더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부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그 중국 경기 위기, 경제 위기, 중국 경제 위기에 따른 금융 위기, 이런 것들은 좀 더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앞으로 증시의 붕괴 현상보다는 점차적인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중국 경제가 정말로 위험하다면 사실상 외국인 직접 투자가 늘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중국 경제가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조조정으로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것이라는 예상은 좀 잘못된 거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세 번째 이슈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들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네, 외신 기사 보겠습니다. 일본에 관련한 내용인데 샹하이 데일리 중국 쪽에서 나온 기사네요. Fall in Japan exports fuels slump fears. 네, 일본의 수출 감소, 경기 침체 우려에 부채질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가 하락이랑 중국발 글로벌 경기 악화, 중국 하락하면은 일본도 계속해서 동반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일본 경제 다시 위기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아마 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상대적인 경쟁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수출, 그리고 한국의 수출, 전 세계의 물동량 이런 부분을 놓고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그 일본의 수출이 지난 12월 달에 3년 만에 거의 최저치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지금 둔화를 했냐면 한 8% 정도 수출 금액이 감소를 했고요. 여기에 또 좀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수출 물량 감소가 마이너스 4.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상대적으로 좀 놓고 보면 한국의 12월 달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2.9%였기 때문에 그 하락률은 일본이 좀 더 낮지만 물동량에 보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12월 달에 그 물량 지수를 놓고 보시면은 한 2.5% 증가를 했습니다, 한국은. 근데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4% 하락을 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한국의 경쟁력이 더 유지가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난 한 달 동안에 엔화가 절상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한국의 수출 금액과 물량을 지금 놓고 보는 지수를 놓고 보시더라도, 지금 금액 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는 파란 선이고, 빨간 선을 놓고 보시면은 물량은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베노믹스가 지금 엔화 환율을 적극적으로 절하시켰지 않습니까? 네. 지난 2년 동안 계속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수출 증가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아베노믹스에 의해서 양적 완화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 1% 미만이 나오고 있다면 더 돈을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아마도 돈을 풀기보다는 엔화 절상이 조금씩 일어날 수 있게 놔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금 보시면은 그 정부와 가계가 전체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 소비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일본을 놓고 보시면 선진국이기 때문에 전체 비중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국과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 중국은 55%고요. 한국은 65%입니다. 그러니까 월등히 소비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이 더 크다는 것이겠죠. 근데 엔화가 계속적으로 절하가 된다 그러면 소비 여력이 낮아지는 것이죠. 네. 오히려 절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엔화가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절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을 위해서 오히려 엔화가 절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도 한 110엔까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두면서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소비가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소비를 결정짓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또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일본의 주택가격 지수가 지난 2년 동안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 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실업률도 지금 2009년에는 최고점이었던 5.6%에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지금 3%대 초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수출보다는 소득이 지금 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실업률이 낮아진 상황이라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 소비가 큰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만 향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위기는 아니고요. 엔화가 약간의 절상이 나타나면서 소비가 늘어나면서 일본 경제는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긍정적인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키움증권 유동원 글로벌 WM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